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색이 완료되면 인명피해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캐나다 곳곳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극해에 접한 노스웨스트 준주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올해 들어 캐나다는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산불이나 우리나라 크기의 1.3배에 달하는 면적이 소실되고 16만 8천 명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자락에 몬순 폭우가 몰아쳐 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주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건물과 교량 등이 파괴됐는데 무너진 돌무더기에 아직 수십 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 혜택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공급과 자동차 취득세 면제, 초등 돌봄 교실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 각 부처 소관 다자녀 가구 혜택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람이 착용한 채로 움직이며 땀을 흘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스마트 섬유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땀에 젖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섬유와 움직임을 전기로 바꿔주는 섬유를 직조해 만든 건데 별도의 전원 없이 소형 센서를 구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하와이 마우이 산불로 인해 확인된 사망자만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생존자들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1인 시일 내에 하와이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서 깊은 와이올라 교회가 불타오르고 관광객이 붐비던 프론트 거리엔 화염이 솟구칩니다. 아름다웠던 해변엔 시신들이 밀려와 있습니다. Dead bodies on the rocks on the beach, bodies in the car. There was a kid underneath a car on Front Street. Looked like his dad was trying to protect him, but they just was burnt. 마을은 폐허가 됐고 돌아갈 집도 없어졌습니다. It's our home. We've lived here 30 years. Our kids were born here. We just don't know the next steps. 라하이나로 들어가는 도로엔 진입 허가를 받기 위한 차량 행렬이 줄지어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다 아직 불씨가 남아 유독가스를 흡입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Right now, they're still searching for people. There's gas lines that are it's unsafe. So as soon as they clear, and there's a process. 이런 가운데 미국 매체 인사이더는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서 범죄가 늘고 있고 일부는 총기 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잿더미가 된 땅을 사들여 리조트 등으로 개발하려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NBC 뉴스는 생존자들에게 땅이나 집을 사겠다는 부동산 업자들의 전화가 이어지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하와이를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y wife Jill and I are going to travel to Hawaii as soon as we can. That's what I've been talking to the governor about. I don't want to get in the way. I've been to too many disaster areas, but I want to go, make sure we got everything they need. I want to be sure we don't disrupt the ongoing recovery efforts.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에 25% 정도만 수색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캐나다 곳곳에서도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극해에 접한 노스웨스트 준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는 성명을 내고 전례 없는 수준의 산불로부터 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265건의 산불이 발생해 지난 10년간 평균치인 185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올해 들어 모든 지역에서 산불이나 13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 타고 16만 8천 명의 이재민이 생기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자락에 위치한 히마찰 프라데시에서 몬순 폭우로 24시간 동안 50명이 숨졌습니다. 인접한 우타라 칸드주에서는 지금까지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이들 두 주에서는 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려 자동차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건물과 교량 등이 파괴됐습니다. 수크빈데르 싱주쿠 주총리는 히마찰 프라데시에서 24시간 안에 폭우로 50명이 숨진 사례가 없다면서 아직 20명가량이 사원 붕괴로 돌무더기에 묻혀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태풍 란이 중서부를 강타해 건물이 부서지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교토 등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며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주민들도 일손을 멈추고 긴급히 대피합니다. 제7호 태풍 란은 일본 와카야마현과 효고현에 잇따라 상륙해 엄청난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와카야마현 교토의 경우 많은 곳은 최대 520mm의 비를 퍼부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야베시의 무추요리는 280mm를 기록하는 등 8월 한 달치 강우량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いやもう大変ってもんじゃなかった。バリバリって音がしだしたんですよ。外見たらああいう流木がねどっと流れてきて 오카야마현에서도 230mm의 비가 내려 관측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도토리현은 집중호우로 835가구 1,700명 넘게 고립됐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거의 완료됐지만 모두 9개 현에서 5만여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태풍 경로인 효고와 오사카 등지에서만 노인 20명이 다치는 등 이번 태풍으로 5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들은 23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일본 명절 연휴를 맞아 간사이 지방을 찾은 여행객도 열차 운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오가는 항공편 800여 편이 결항되고 차량 통행도 막히며 공항에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빠져나간 후에도 큰 비가 예상되고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7호 태풍 란이 일본을 관통한 뒤 먼 동해상으로 진출해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란으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동해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동해안과 영남 남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오후 2시에서 3시, 남해안은 밤 8시에서 10시 사이 만조 시각이 겹치며 해수면 높이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와 저지대 침수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상반기 흑자를 기록했던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계산에 한창입니다.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작게 집계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흙탕물로 완전히 잠겨버린 거리. 차들도 바퀴까지 차오른 물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이미 한쪽에선 흰색 차량 한 대가 견인차에 끌려 이동 중입니다. 갑자기 물이 들여다니까 어떻게 손써볼 일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119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처럼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전국적으로 500대 가량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흰남노가 하루 만에 6천 건에 육박하는 침수 피해를 불러온 것에 비하면 작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선 당장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적어졌지만 속내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다름 아닌 손해율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80%로 보는데 올해 1분기 3조 원에 달하는 실적을 거둔 중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70%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태풍 피해 규모가 낮게 집계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가 태풍 가능성과 겨울철 급증하는 자동차 사고까지 고려하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만큼 그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연재해 피해는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올해 손해율이 높은 이유 중에 코로나19의 제한이 풀린 거 효과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에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관련 논의를 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연말까지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연일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보험료 추가 인하 압박에 나선 만큼 손해보험사들의 눈치 보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중소도시의 폭염 증가 추세가 대도시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48년간 우리나라 16개 도시의 연평균 기온이 10년당 0.37도씩 상승했고, 기온 상승의 약 24에서 49%는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화 효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구 100만 명당 이상의 대도시 인구 증가는 1990년대 이후 정체된 데 반해서 인구 3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 인구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48년 사이 전 후반 각각 24년씩 나눠 폭염 발생 빈도를 비교해봤더니 대구 등 대도시는 13%, 구미 등 중소도시는 42% 증가해 중소도시의 증가 속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한 주 동안 신규 확진자는 34만 9,279명으로 하루 평균 4만 9,8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0.8% 증가한 수치로 3주 전 35%를 웃돌던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수가 97명에서 136명으로 한 주 만에 40% 넘게 급증했고, 위중증 환자 역시 215명으로 21.5%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대본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했지만 신규 발생 증가폭이 둔화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를 전국 모두 낮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날개가 돌아가며 바람을 일으키는 일반 선풍기와 달리 아무것도 없이 뻥 뚫린 원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날개 없는 선풍기 보신 적 있으시죠? 선풍기는 당연히 날개가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린 이 선풍기는 과연 어떻게 탄생한 건가요? 수많은 발명품이 그렇듯 날개 없는 선풍기 또한 다른 물건을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하던 중 뜻밖의 외치게 된 유레카였습니다. 비행기 날개 원리까지 숨어있는 날개 없는 선풍기의 출생의 비밀을 과톡이 조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저기요. 아니 오잔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내가 자주 오는 로컬 맛집이야. 너무 덥다. 미치겠다. 더워서 미치겠다. 좋아서 미치겠다고? 왜 이렇게 더워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선풍기 없어? 선풍기요? 그 선풍기 없냐고? 이거 안 갖고 왔어 이거? 이렇게 더워할 거면 선풍기를 갖고 다녀야지. 요즘에는 날개 없는 것도 나오더만. 날개 없는 선풍기요? 그래. 근데 궁금하지 않아? 날개 없는 선풍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갑자기요? 지금부터 알려줄게. 커튼 닫아봐. (2009년) 영국. 여러분, 전기를 사용한 최초의 선풍기는 1882년에 발명됐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이용한 그 방식은 127년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그 방식을 뒤집는 새로운 선풍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날개 없는 선풍기의 등장.
이를 개발한 사람은 영국의 가전회사 대표였던 제임스였다. 그는 어떻게 선풍기의 날개를 없앨 생각을 했을까? 몇 년 전 진공청소기를 개발 중이던 제임스와 엔지니어들. 이 청소기 안에 먼지를 모으는 이 먼지 봉투가 있는데 확실히 이게 있으면 흡입력이 떨어지는구만. 그럼 어떡해요? 아, 이 먼지 봉투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아니 그럼 먼지는 어떻게 모아요? 먼지를 모으는 먼지통을 따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끝없는 연구가 시작됐는데 몇 번째 테스트지? 3번째 테스트입니다. 오케이, 3번째 테스트 시작하자고. 아, 또 실패네 이거. 다시. 몇 번째야? 21번째. 시작합니다. 봐봐. 이번에는 전원을 켰지만 안 켜지네. 또 실패다. 그렇게 여러 계절이 지나고 진공청소기 5125번째 실험입니다. 이번엔 제발. 안 되네. 실패. 괜찮아. 이제 5126번째 실험을 준비하오네. 그 전에 세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저래. 자네 지금 뭐 하나? 에? 뭐해 지금? 손 말려요? 청소기로 이렇게 말리면은 그 수건도 필요 없고 좋더라고요. 엔지니어들은 손의 물기를 진공청소기 모터로 말리곤 했는데 그래. 이렇게 손을 말리는 기계를 화장실에 설치를 하면 어떨까? 오! 좋은데요? 제임스는 그 모습을 보고 손 건조기를 생각해냈다. 이는 작은 모터를 회전시켜 바람을 일으키고 이것으로 손을 말리는 방식이었는데 손 건조기 가운데 움푹 파인 곳에 손을 넣으면 자그마한 틈새로 시속 640km의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 강력한 바람은 순식간에 손에 있는 물기를 쓸어가 버렸는데 정말 좋네요, 손건조기. 그렇지, 좋지. 아니 이거 바람이 세서 여름엔 선풍기 대신 사용해도 되겠어요. 그래? 그래. 그래. 선풍기. 이거 날개도 없는데 바람이 세. 그래, 이 원리로 선풍기를 만들 거야. 고마워. 아니 청소기는 그래.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선풍기에 꼭 날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 그 날개를 분리해야 해서 청소하기도 어렵고 또 아이들이 돌아가는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을 수도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말이야. 이런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선풍기를 내가 개발해 주겠어. 그날부터 제임스는 선풍기 연구를 시작했고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 날개 없는 선풍기였다. 날개 없는 선풍기의 작동 원리는 비행기에서 따왔습니다. 이 원기동 받침대는 비행기 제트 엔진에서 착안한 것이죠. 비행기에 사용되는 제트 엔진은 날개를 돌려 바깥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이는데
이 공기가 연료와 섞여 타면 고온의 기체가 나오고 이를 밖으로 배출하면서 비행기가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날개 없는 선풍기에 이 받침대에도 작은 모터와 날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죠. 받침대에서 빨아들인 공기는 위쪽에 동그란 고리로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를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런 모양인데 위아래가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위쪽은 둥그런 모양인데 반해 아래쪽은 평평한 모양. 이 다른 모양 때문에 공기는 둥근 표면의 날개 위쪽으로는 빨리 움직이고 평평한 아래쪽으로는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라 유체의 속도가 높은 곳은 기압이 낮아지고 유체의 속도가 적은 곳은 기압이 높아지는데 이로 인해 기압이 높아진 아래쪽에서 기압이 낮은 위쪽으로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강한 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위로 떠오르는 양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날개 없는 선풍기도 같은 원리입니다. 선풍기가 빨아들인 공기를 이 원형 고리 속 얇은 틈으로 배출을 하는데 이 내부는 비행기 날개의 둥근 표면 같은 구조로 돼 있어 바람을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형 고리안은 기압이 낮아지고 선풍기 뒤쪽은 기압이 높아져 애초에 빨아들인 공기 속도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다. 자, 그럼 선풍기를 한번 틀어볼까요? 날아갈 것 같아요. 행복해. 선풍기 날개를 없애 안전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존 선풍기보다 센 바람을 일으키는 날개 없는 선풍기. 그렇게 세상에 나온 날개 없는 선풍기는 선풍기의 역사를 뒤바꿨고 이제는 여름철 대표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100년 넘게 있었던 선풍기의 날개를 없애버린 제임스. 세상을 바꾸는 발명품은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호주 하면 떠오르는 동물 캥거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캥거루는 호주의 대표적인 동물로 알려진 만큼 이름부터 이 호주의 토착어에서 왔는데요. 네. 1770년에 이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 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 긴 다리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이 신기한 동물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한테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캥거루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제임스 쿡 선장이 이 내용을 보고서에 담으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캥거루라는 이름의 동물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200년쯤 지나고 나서 이 호주의 원주민 언어를 연구하는 한 언어학자가 캥거루의 뜻을 밝혀냈는데요. 실제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름부터 아리송한 만큼 캥거루가 아주 신비한 동물인데 우선 캥거루 하면 이 배에 있는 주머니가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새끼를 키우는 건가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캥거루의 주머니는 육아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새끼를 키우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통 이 포유류의 경우는 뱃속에서 새끼가 완전히 성장한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캥거루는 임신한 지 한 28일에서 29일 정도,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임신을 해 있다가 그 상태에서 미숙한 새끼를 낳게 됩니다. 예. 이렇게 태어난 새끼는 크기가 한
6cm 정도이고요. 몸무게는 1g이 채 안 되는데요. 털도 없고 눈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새끼 캥거루는 어미가 미리 혀로 닦아서 기를 내어주고 나면 본능적으로 아기 주머니를 찾아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유관왕 속에는 4개의 젖꼭지가 있는데 이 새끼 캥거루는 뭐 짧게는 6개월 정도 또 길게는 1년 가까이 이 유관왕 안에 살면서 완전히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영상이 나갔는데 바로 주머니로 들어가는 모습이 네. 굉장히 귀엽습니다. 근데 캥거루가 주머니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육아법이 좀 독특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미숙한 상태의 새끼를 낳는다고 하니까 번식 방법 자체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포유류가 보통 이 새끼가 태어나서 완전히 젖을 뗀 다음에 다시 발정이 오고 새끼를 갖게 되는데 이 캥거루의 경우는 아기를 키우면서 동시에 자궁 안에 배아를 가지고 있다가 원하는 시기에 또 다른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배아 상태의 태아 한 마리, 또 주머니에서 자라고 있는 새끼 캥거루, 또 이미 자라서 가끔 어미에게 돌아와서 젖을 먹는 조금 더 자란 새끼까지 이렇게 3마리를 동시에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캥거루는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는 한 1.7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쥐캥거루 같은 종의 경우는 1년에 3마리까지도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뱃속에서 새끼를 기르면 육아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좋게 되면 또다시 다음 새끼를 바로 낳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호주에서 캥거루는 여전히 번식이 아주 왕성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산과 양육 시기까지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많은 포유 동물 가운데 이렇게 캥거루가 유난히 유관왕에 발달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과학자들은 이 캥거루가 이렇게 새끼를 미숙한 상태에서 낳게 되는 게 태반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태반이 보통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네. 역할을 하잖아요. 캥거루는 사실상 이 태반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서 새끼가 먹는 모유로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미국 연구팀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캥거루는 태반에 있는 영양분을 자궁이 아니라 젖샘으로 운반하도록 유전자가 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태반이 발달하는 모습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 포유류처럼 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나름의 방법으로 발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머니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군요. 이렇게 또 캥거루의 육아법을 좀 본떠서 캥거루 케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아기의 뭐 치료와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네, 이 캥거루가 미숙한 아기를 주머니에 넣어서 기르듯이 아기와 엄마의 맨살을 최대한 오랫동안 밀착을 시켜서 정서 안정과 발달을 돕는 방법을 캥거루 케어라고 합니다. 뭐 이미 국내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이 방법이 사용이 돼 왔고요. 네. 또 이 초미수가 치료 등의 성공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과학적으로도 이 캥거루 케어의 효과는 입증이 됐는데요. 이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이 캥거루 케어와 관련된 논문 120여 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2kg 이하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이 캥거루 케어를 적용받은 아이들은 조기 사망률이 36%까지 감소했고요. 또 이 폐혈증과 재입원율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미숙아에게서 쉽게 발생하는 게 저체온증과 저혈당증인데 이런 경우도 이제 77% 각각 87%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모유 수유에 끝까지 성공할 확률은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연구팀은 이 캥거루 케어가 신생아의 전반적인 어떤 생리 조절 기능을 높여줘서 출생 후에 장기적인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캥거루가 호주에만 사는 걸까? 네.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이제 다른 대륙에 사는 동물들은 사실 호주에서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왜 캥거루는 호주에서만 발견이 되는 걸까요? 뭐 지리적으로 보면 호주가 사실 아시아 바로 밑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큰 도마뱀이라든가 뭐 물총새 같이 인근 인도네시아 지역이 원래 서식지인 그런 동물들도 호주에서 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캥거루는 아시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 이 호주와 스위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원인은 기후 변화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이 동물 종의 서식지에도 영향을 준 것인데요. 네. 이 연구팀이 과거의 기후 조건을 재구성한 뒤에 3천만 년 전에 이 판 구조 변화를 지금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포유류와 뭐 조류, 파충류 등 모두 2만 종의 동물 자료를 더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예. 이 호주 대륙은 사실 과거에 남극과 붙어 있다가 약 4,500만 년 전쯤에 떨어져 나와서 북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의 유라시아 대륙판과 부딪히면서 생긴 아주 수많은 화산섬들이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의 섬들이 호주와 아시아 대륙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호주가 남극에서 떨어져 나갈 때 이 남극 인근 지역은 바다가 열리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덥고 습한 그 열대 지역의 기후를 유지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유래한 동물들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잘 살 수 있었고 또 여기를 징검다리 삼아서 호주까지 건너가서도 적응을 해서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춥고 비교적 이 건조한 호주 쪽에서 진화를 해왔던 동물들은 인도네시아까지 가서도 적응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 지각 변동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캥거루와 같은 호주 동물들이 뭐 인도네시아에도 살 수가 있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적응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열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먹이가 좀 다양하고요. 주변에 여러 생물군이 공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물들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경쟁도 치열한 편인데 반면에 이 춥고 좀 건조한 기후인 호주에서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물들이 보통 야행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가뭄이나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리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각각의 환경에 맞도록 동물들이 진화를 해온 만큼 아무래도 이 다른 대륙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 결국은 이 캥거루도 호주 외의 다른 곳은 서식지로 오랫동안 삼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캥거루가 호주의 대표 동물이 된 것은 이제 그들의 의지라기보다는 기후 변화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캥거루는 이렇게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달라지게 된 건데 지금은 또 이 기후 변화의 열쇠가 되어줄 동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죠. 실제로 이 온실가스의 60% 이상이 이산화탄소인데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메탄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에 비하면 뭐 3분의 1도 안 되는 비중이긴 한데 문제는 같은 중량이 배출됐을 때 이산화탄소보다 메탄가스가 20배에서 많게는 60배까지도 열을 더 축적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적은 양으로도 온실 효과가 커지는 거죠. 이 메탄가스의 5분의 1 정도가 사실은 가축에서 나오는데요. 뭐 소가 방귀나 트림을 할 때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 이런 사실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지만 캥거루는 메탄가스를 거의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윗속에 특정 장내 미생물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학자들이 이 박테리아가 오랜 세월 이 캥거루가 호주의 풀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결과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박테리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메탄가스를 줄이는 방법의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이 박테리아를 소와 같은 다른 가축에 주입을 할 수만 있다면 이 메탄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거나 근본적으로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주머니 속 과학부터 또 서식 환경과 기후 위기를 해결해줄 열쇠인 장내 미생물까지 신비로운 캥거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이언스주 이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태풍이 지난 밤하늘에서 별똥별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여름에만 볼 수 있는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그 주인공인데요. 극대기는 지났지만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맑게 갠 여름 밤하늘. 반짝이는 별자리 사이로 긴 꼬리 별똥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불꽃놀이를 보는 듯합니다. 은하수를 사이로 별똥별이 등장합니다. 10여 분 간격으로 빛을 발하며 밤하늘을 가로지르다 사라집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만들어낸 여름밤의 우주쇼입니다. 유성 하나하나는 별똥별로 불리는데 한꺼번에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비처럼 보여 유성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이 페르세우스 유성의 극대기로 시간당 100여 개의 별똥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극대기는 지났지만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시간당 10여 개 정도의 별똥별을 더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별똥별은 자정 이후 북동쪽 하늘 페르세우스 자리를 중심으로 하늘 전체에 걸쳐 떨어지므로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시선을 넓게 두고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유성우를 놓쳤다면 올해 말 또 한 번의 별똥별 우주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에 찾아오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인데 3대 유성우 중 가장 늦게 펼쳐지는 우주쇼로 시간당 100여 개의 별똥별이 밤하늘을 장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사람이 착용한 채로 움직이며 땀을 흘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스마트 섬유가 개발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연구팀은 액체에 젖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땀 전지 섬유와 움직임을 전기로 바꿔주는 마찰 전기 섬유를 직조해 전기 발생 섬유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땀 전지는 섬유 한쪽 끝이 물이나 땀으로 젖을 때 젖은 영역과 마른 영역 사이 전하 차이가 생겨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또 마찰 전기 섬유는 접히는 동작과 같은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원리입니다. 연구팀은 마찰 전기 섬유 1개와 땀 전지 섬유 36개로 만든 섬유 2개를 연결해 별도의 전원 없이도 위치 추적 센서를 구동했다며 소방관과 군인 등을 위한 전원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구글은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의 앱 상단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을 상대로 시정 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추진 방향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공공분양 주택 특별 공급과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을 비롯한 양육과 교육,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할 방침입니다. 부산과 대구가 올해 관련 조례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2025년 11월 13일에 시행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은 올해와 같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며 세부 과목이나 평가 방식도 큰 틀에서 같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 과목 75%와 선택 과목 25%로 구성되고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문, 이과 구분 없이 전체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성적 통지일은 2025년 12월 5일로 절대평가 대상인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성적표에 등급만 기재됩니다. 부정행위자의 시험 결과는 무효 처리되고 202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평가원은 출제 원칙을 비롯한 구체적인 시행 기본 계획을 2025년 3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 침해 사례가 5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했던 교권 보호 대책 시안엔 유치원 교사들은 보호할 대책은 빠졌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영유아 교육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중단되면서 발달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었고 까다로운 방역 지침과 비대면 수업 등으로 업무는 물론 관련 민원도 급증했습니다. 월수는 A팀 등원하고 화목은 B팀 등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내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 과정에서 교권 침해도 빈번해졌습니다. 시도교육청 교권 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 상담 신청 건수를 보면 2020년엔 77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격리가 격상된 이듬해엔 350건으로 5배 가까이 뛰었고 다시 1년 뒤엔 500건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지도권은커녕 교권 보호위 개최 대상도 아닌 유치원 교사들은 호소할 곳도 없고 억지 민원이라도 사과부터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권 침해 수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 아이한테 무조건 맞춰달라는 요구부터
아이들에게 맞춤형 정말 내 아이만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활동을 하다가 뭐 모기에 물리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나 심하게 악성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경우에 야외 활동을 줄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이를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욕설과 무시, 협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가 내놓을 교권 보호 대책에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초중등법 개정이 목표라며 유치원 교사 교권에 대해선 단순 매뉴얼 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판문점 견학 도중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군 내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망명할 뜻을 밝혔다는 게 북한 측 주장인데요. 미국 국방부는 킹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용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킹 이병의 월북에 대해 북한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킹은 한국인을 폭행해 2달 가까이 구금됐다가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인천공항에서 도주한 뒤 이튿날 판문점 견학을 하다가 무단 월북했습니다. 북한은 킹의 월북 당시 상황에 대해선 지난달 18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돌아보던 킹이 고의로 북측구역으로 침입했고 본인 역시 불법 침입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킹의 월북 사유로 내세운 건 미군 내 인종차별이었습니다. 킹이 미군 내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왔다고 자백했다는 겁니다. 킹이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응해 이번 사건을 오히려 미국의 인권 문제를 비난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과의 대화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혹이라든가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더 크지 않을까.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표인 만큼 발표 시점 역시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킹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사건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발표를 검증할 수 없는 만큼 킹의 귀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며 모든 가용한 소통 창구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가 고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의 주인공인 기영이와 기철이 등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 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0일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 동안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나온 결과입니다. 앞서 이 작가는 캐릭터 회사 형서랜 측과 수년째 저작권 관련 법적 공방을 벌였고 원 저작자인 자신이 저작물 관련 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가족을 그린 장욱진 작가의 기념비적인 첫 가족 그림이 약 60년 만에 일본에서 환수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약 6개월간 각고의 환수 노력 끝에 장욱진 작가의 1955년작 가족을 찾아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964년 반도화랑에서 열린 장욱진 첫 개인전에서 일본인 개인 소장가에게 판매된 뒤 행방이 묘연했던 가족이 이번에 환수돼 다음 달 14일 덕수궁에서 열릴 장욱진 회고전에서 첫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생전에 30여 점 넘게 가족을 그린 장욱진 작가가 항상 머리맡을 걸어둘 만큼 애착을 가졌던 작품이자 생애 처음으로 돈을 받고 판매한 작품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right gearing. I think we had a nice long gearing, and I think that's what done it. Less stress on the engine, and yeah, made it work. I still can't believe it, to be honest. Still can't believe it. 과거 빙하로 덮여 있다가 기후변화로 녹아내린 해양 지역에서 해조류 발달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지연구소와 성균관대 연구팀은 2016년에서 2022년, 2020년 남극 해조류 군락을 조사한 결과 지난 60여 년간 빙하 경계선이 1.9km나 후퇴한 마리안 소만의 해조류는 4종에서 6종으로 세종과학기지 주변 바다에서 12종에서 16종이 발견되는 것과 비교해 다양성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속에 있던 먼지 등이 바닷물을 탁하게 만들어 해조류의 광합성 효율이 저하됐고 수온과 염분 농도가 낮아져 해조류 발달이 저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극성 우울증과 뇌전증 치료제인 발프로산에 노출된 태아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이 커지는 과정이 분자 수준에서 밝혀졌습니다. 고려대와 건국대 등 공동연구팀은 생물체 속 유전체와 단백체 등의 관계를 탐색하는 다중 오믹스 기술을 활용해서 발프로산에 노출된 생쥐의 전 전두엽에서 RNF146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고 특정 신호가 활성화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RNF146 유전자가 증가한 주인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증상을 확인했다며 발프로산 노출이 자폐증 위험을 높이는 기전을 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신임 원장으로 배태민 전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취임했습니다. 배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며 12대 국가전략기술 기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전략적 추진과 디지털 기반 교육 기능 고도화 등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배 원장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원자력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과 국립중앙과학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부가 정부 R&D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출연연 예산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R&D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뿌려주기식 사업을 구조 조정하는 등 제도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연연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대폭 늘어난 예산에 비효율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연구팀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세계적인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이달 내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요즘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데요. 극대기는 지났지만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시간당 10개 정도의 별똥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정 이후 페르세우스 자리를 중심으로 하늘 전체에 걸쳐 넓게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밤하늘 올려다보며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